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조 1234억 원입니다. 지구촌에 눈과 귀가 쏠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가 이제 꺼졌습니다.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제일 큰 축제가 올림픽이지요. 그래서 올림픽은 기업들에게도 이미지를 높이고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큰 돈을 내고 공식 후원업체가 되거나 대회 준비에 기부금을 내게 되는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모두 81개의 국내 업체들이 후원금과 기부금을 냈는데요. 이 후원금, 기부금 더한 총액이 1조 1234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따낸 메달을 보면 컬링을 비롯해서 스켈레톤, 봅슬레이, 스노보드 같은 예전에는 참 언감생심 꿈도 못 꾸던 종목들에서 메달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선수들의 땀과 함께 기업들의 후원 덕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관련 연맹, 협회와 후원 계약을 맺고 선수들이 좀 더 편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얘기인데, 물론 후원한 종목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기업도 같이 노출되니까 이것도 공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은 감동을 안겨준 우리 선수들 뒤에는 기업들의 후원이 있다는 점, 또 기업들의 투자는 이렇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선제적으로 해야 이번처럼 큰 과실로 돌아온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2월 26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5G라고 불리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인데요. 이번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모주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재테크 코너에서는 공모주 이야기도 좀 해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는 최근 뉴스에 산업은행이 자꾸 나오던데 산업은행은 뭐하는 은행입니까? 일반은행하고는 뭐가 달라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들으시고 오늘 준비한 순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뉴스 따라잡기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GM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GM한테 차등 감자를 해라? 이렇게 요구했더군요. 그러니까 한국 GM에 대해서 미국 본사가 1대주 주고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2대주 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사의 지분을 차등 감자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얘기 나온 게 너네도 좀 부실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대주주였던 사는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차등 감자를 정부에서 요구했다 내지는 사는이 요구했다는 아니고요. 한 것 같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좀 같이 분담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책임이라는 게 차등 감자일 것이다라는 분석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뭐 자본 잠식 상태에 한국 GM이 너무 어려우니까 글로벌 GM이 지금 우리나라에 3조 원가량의 유상증자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고, 자신들은 이 유상증자라고 하는 돈을 글로벌 GM에서 빌려준 돈으로 대신 할 거고, 사는 보고는 새롭게 돈을 좀 투자해 달라. 너네도 2대 주주니까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건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가로 우리가 너네한테 그러니까 증자에 나서진 않겠다. 추가로 돈을 투자해 주진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빌려주면 빌려줬지 주식으로 돈을 출자하진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GM 보고 너네도 어차피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뭐 출자 전환은 출자 전환이지만 그래도 너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차등 감자를 좀 해라. 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등 감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 책임도 책임인데 만약에 사는이 추가 출자를 하지 않고 증자가 진행됐을 경우에 GM만 만약에 추가로 돈을 그 회사에다 더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2대 주주의 지위 자체가 굉장히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1대 주주만 돈을 더 넣으면 1대 주주의 지분만 확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나중에 GM이
정말로 뭐 또 다른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에 이제는 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네. 이것도 막고 싶고 사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대주주 지위는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싶고 예. 돈을 추가로 넣자니 이건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돈 넣겠다는 GM, 즉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빌려줬던 돈을 다시 안 받아가고 그냥 돈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GM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기도 어려우니 예. 그럼 기존 지분을 사실 다 그냥 사라지게 만들자 이 말이군요. 그렇죠. 일대주주로서. 보통 이렇게 회사가 안 좋아지거나 부실이 심해지게 되면 흔히 저희가 이제 그 재무제표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감자 등을 통해서 부실을 떨고 네. 그 다음에 새롭게 투자를 해서 회사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가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네. 글로벌 GM 입장에선 이걸 들어주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지금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계속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글로벌 GM이 어떻게 보면 살짝 뒤로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요구사항 중에 부평 공장을 담보 설정하는 걸 이대주주인 사는이 좀 동의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네. 담보로 잡는다는 얘기는 글로벌 GM이 자기네들이 빌려준 돈을 한국 GM이 못 갚게 됐을 때 부평 공장을 어디 다른 중국 기업이나 다른 기업에 팔아서 팔 수도 돈으로 있다는 가져갈 거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철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철회했으니 한국 정부도 뭐 하나 들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서로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네. 이거 취재하는 기자들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예. 이걸 오늘은 우리 이런 얘기했고요. 미국 GM은 이렇게 요구했어요라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자료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계하는 분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조각 맞추게 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양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등 감자를 요구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근데 GM에 한국 GM에 네. 투자되는 돈이 그럼 없는 겁니까? 미국 GM은 기존에 빌려줬던 돈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지만 그거 그냥 안 받고 받아갔다고 치고 다시 그냥 자본금으로 넣을게요라는 말이고 우리나라 산업은행 이대주주는 추가로 돈을 넣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로 보면 네. 그 글로벌 GM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빌려줬던 돈을 출자 전환한다라고 했고 다만 사는 쪽에는 신규로 투자를 해달라 그랬는데 사는 지금 신규 투자는 못하겠다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글로벌 GM이 사는한테 돈을 빌리겠다라고 하면 빌린 돈이 투자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분상으로 유상증자라고 하는 흔히 알겠어요. 주주들이 예.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투자를 해주는 상황은 지금 현재상으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신규 돈을 넣자라고 양쪽에선 얘기는 하는데 네가 넣어. 서로 우리는 안 할래.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들어가면 사는에 대출금이 들어가겠군요, 먼저. 그렇죠. 사는 예. 쪽에서는 대출금은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리자동차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벤츠 독일 내 자동차 회사 주식을 10% 사서 최대 주주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 GM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서 뭐 공장을 폐쇄하네, 뭐 파네 이런 상황인데요. 네. 중국에 이제 저장지리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뭐 줄여서 저희가 보통 이제 지리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회사가 메르세드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의 일대주주가 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왔어요. 예. 이 지리자동차의 리스프 회장이 다임러의 지분의 9.69%를 취득했다라고 지금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예. 지분 인수액이 약 10조 원에 달하고 이 말씀하신 대로 다임러는 그 아래에 우리가 뭐 명차로 유명하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뭐 비싼 차로 유명하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메르세드 벤츠하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죠. 스마트라는 조그만 차를 만드는 이 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글로벌에서 이슈가 되는 게 이 지리 자동차가 이 다임러만 이번에 인수한 거 외에도 이전에 계속해서 글로벌 그 유명한 자동차들을 사왔었거든요. 이것까지 포함되면서 중국의 자동차 업계가 이제 굉장히 글로벌하게 M&A까지 강하게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스웨덴 볼보도 이 회사가 인수했습니까? 지리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벤츠, 그러니까 다임러를 인수한 건 아니고 최대 주주 자리에 올라갔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10% 지분만 가지면 일대 주주이긴 한데, 예, 경영권을 인수하기는 힘든 지분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임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 기관 네. 투자자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70% 정도를 그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 지리차가 인수한 지분은 쿠웨이트의 국부 펀드가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인수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지리차는 볼보라는 스웨덴 차를 2010년도에 포드로부터 이제 볼보를 인수를 했고요. 2013년도에는 영국의 이제 그 까만색 택시들 이제 블랙캡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블랙캡을 생산하는 망가니즈 브론즈라는 또 자동차 회사도 인수를 했고요. 이 두 회사는 실제로 인수해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앞서 그리고 전해주신 벤츠는 한 10% 정도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작년 5월에는 말레이시아 자동차 업체 프론토의 주식도 49.9% 지리차가 인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영국의 또 그 다른 스포츠카 브랜드도 지금 51% 지분을 매입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작년 11월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래서 좀 이슈가 됐던 실리콘밸리의 자동차 업체가 있거든요. 네. 테라퓨지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까지 이 지리차가 인수를 했으니까 정말 공격적으로 한 3, 4년 사이에 글로벌에서 좀 유명한 회사들 차를 그 회사들을 지분도 사고 아니면 아예 인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리 자동차가 벤츠의 지분을 사기 위해서 투입한 돈이 한 10조 원이라고 하니까 네. 언뜻 왜 웃으세요? 아니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겁니까? 혹시 저 삼성동 땅을 네, 현대차가 한 돈이 맞습니다. 10조 원이라서 예. 아유, 그 땅 사지 말고 벤츠 지분이나 사시지라는 생각?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경영자의 판단이지만 네. 과연 어떤 게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 지분을 꼭 그 회사가 살 수 있었다라고 보장은 못하지만 일단 네.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 주변에 그 말씀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벤츠 회사 지분 갖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는 있죠. 삼성동 땅은 누가 샀어도 샀을 거고 네. 어차피 한국 안에 있는 땅이니 그런 생각이긴 한데 뭐 어떤 게 더 성공적인 투자일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한 10년쯤 후에 한번 다시 한번 업데이트 좀 해보죠. 네. 벤츠 지분 산 지리하고 네. 삼성동 땅을 산 현대차하고 각각이 어떻게 투자 효과를 거뒀는지.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주군요. 추경 편성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던데 추경이라고 하면 예산 다시 짜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좀 더 쓰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작년에도 이제 정부가 추경을 편성을 해서 시행을 했던 상황이었고 올해 이제 예산 통과가 지난 연말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만은 확대해서 편성이 됐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돈을 조금 더 쓰겠다라는 의지를 정부가 좀 밝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면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주말 사이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간 뭐 여당 쪽에서는 약간 추경과 관련된 얘기가 좀 흘러나오긴 했지만 기획재정부 장관 입에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아마도 정부하고 뭐 기획재정부하고 그 여당하고 해서 아마 추경을 시도할 것 같다라는 지금 예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때문입니다. 일자리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상황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를 위해서는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일자리 늘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기재부 쪽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상황이 되면 추경 편성도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을 최근 들어서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안보다 돈을 좀 더 쓰고 싶다는 뜻이네요. 예. 작년에 20조 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했던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올해도 그 정도 규모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금이 잘 거치니까 네. 생각보다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 그 돈으로 쓰면 되지 않나라고 하는 마음의 여유도 정부 입장에서는 또 있을 것도 같고 네. 세금이 많이 거친다는 건 뭐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민간에 있는 자금이 자꾸 정부 주머니로 들어온다는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 다시 또 되돌려 보내야 그게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고민도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세금이 많이 거친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이 편성돼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을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거든요. 일단은 정부의 빚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쓰도록 이제 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더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 추경이라는 걸 편성을 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고 네.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이제 정부는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작년에도 추경도 놓고 올해 예산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편성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자리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조금 더 강하게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뭐 돈을 좀 푼다든지 하는 네. 강한 방법을 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좀 삶이 어려워져야 또 현재 여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늘어날 테니 현재 야당은 반대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이 추경 돈 좀 더 쓰자는 맞습니다.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선거를 앞둔 추경 편성 얘기를 꺼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심 정책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만 그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라고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추경 편성할 때 논란이 좀 됐었는데 작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청년 실업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만 이제 받쳐진다라고 하면 네. 이 법적 문제는 뭐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동의 얻을 때 야당이 얼마나 여기에 찬성해 줄 것이냐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선거철 때문에 선심 정책 쓰는 거라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선거 끝나고 집행할 것 그럼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선거 전까지는 뭐 예산 조기 집행하면 얼마든지 할 게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초봉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이게 말처럼 되면 참 좋기는 좋은 방향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게 좁아질까요? 이게 지금 추경하고 같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추경 안에 이런 네. 것들을 좀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직접 지원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보조금 같은 걸 주겠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그러니까 뭐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에게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든지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돈을 일부 보전해 주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이제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가 일부를 임금을 일부 보전해 주는 방법을 좀 쓰고 싶다라는 네.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이 초봉 격차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걸 좀 줄여보자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고 중소기업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채용된다라고 하면 어떤 실업 문제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도 같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지난해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이 비슷한 공약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대기업 대비 평균 60% 수준인 중소기업 초봉을 80%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2년간 1인당 50만 원씩 뭐 지원하는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와 비슷한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차액을 정부가 맞춰주겠다 이런 뜻이네요. 정부 돈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거하고 비슷한 정책이 혹시 없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1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이런 게 있는데요. 예. 근데 이거는 그 청년 취업자에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기업에게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2명을 채용하면 한 명씩. 한 명 추가 채용하는 사람에게 일부를 지원한다.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뭐 이런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간접적인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뭐 아동 수당을 주는 것처럼 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게 뭐 몇 년간 얼마의 돈을 직접 지원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것이죠. 하고 있는 건 청년을 뽑은 중소기업한테는 나라에서 돈을 주고 있고 예. 새로 고민하는 건 바로 그 청년 통장에 돈을 좀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중소기업에 취업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청년 3명을 고용하면 이 중 1명의 임금을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제도. 아까 그게 2+1 제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인데 이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이렇게 몇 년간 넣어주는 이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사실 뭐 기업 형태나 고용 규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좀 제공되는 급여도 많이 차이가 나고 복지 혜택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걸 그냥 알아서 뭐 하세요라고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정부가 이것저것 좀 챙겨서 보완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이런저런 여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도 5명 이하 고용한 네. 자영업하는 분들이 고용한 청년들, 뭐 직원들이죠 다
연차 휴가 수당도 안 줘도 되고 지금 이제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분들한테 하자고 하면 또 답이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영세한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한테. 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5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청년들은 연차 휴가 그냥 받지 마세요 이러는 건데 네. 중간에서 정부가 내줘야죠. 그런 건 수당으로 주든 혹은 빠졌을 때 일자리 구하는 얘기를 주던 정부가 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최원재 씨가 뉴스를 듣다 보니까 산업은행이 한국GM의 2대 주주여서 미국하고 뭐 협상도 하고 그런다는데 산업은행은 보통 시중은행하고는 뭐가 다르고 이게 국가 소유의 은행이라면 그럼 우체국하고는 또 뭐가 다릅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산업은행도요. 뭐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해주는 그냥 보통 은행입니다. 그런데 일반 은행하고의 차이점은 정부가 100% 지분을 다 갖고 있는 정부 소유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인이니까 정부가 돈 빌려주고 싶은 기업한테 돈을 맘대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시중은행들도 사실상 정부 감독을 받고 정부가 허가를 내줘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조라서 정부가 저 기업에 좀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옆구리를 찌르면 사실은 거절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시중은행들은 아유 그 기업 너무 부실해서 돈 빌려줬다가 떼일 가능성 커서 안 돼요. 못 빌려줘요. 이렇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되게 그럴 때 시장 원리로만 보자면 시장에서 돈 빌려주기를 포기한 기업이니까 그냥 문 닫게 하는 게 맞지만 당장 문을 닫으면 근로자들 일자리도 없어지고 또 길게 보면 살아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어렵다고 문 닫게 하는 게 꼭 뭐 맞는 옳은 결정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 정부라도 그 기업에 돈을 좀 빌려주고 살려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정부는 1년 예산을 빠듯하게 국회에서 허락받고 그 돈만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기업한테 돈 빌려줄 여윳돈이 정부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돈 빌려주고 싶은 기업한테 그때그때 돈을 빌려주려고 아예 은행을 하나 차린 겁니다. 그게 산업은행입니다. 이게 생긴 지는 꽤 오래됐어요. 1954년에 생겼으니까 뭐 6.25 전쟁 직후에 생긴 거고요. 시장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려고 하는 기업을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에서 아무도 안 도와줄 만큼 객관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국민의 돈을 특정 기업에만 쏟아부어주는 특혜다 이런 비판도 당연히 함께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국민 대신해서 나라 돈을 유용한 곳에 쓰는 기관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부가 돈을 쓸 때는 예를 들면 뭐 금리를 낮춘다든가 해서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돈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기업 혹은 특정한 계층할 때 돈을 공급할 때는 예산안에 넣어서 국회 허락 받고 써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산업은행 돈은 이게 정부 돈이고 특정한 기업이나 특정한 계층한테만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쓸 때마다 국회 허락을 안 받는 구조라서 원칙이 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경제라는 게 늘 원칙대로만 돌아가는 건 또 아니죠. 시장이라는 게 탐욕과 공포가 늘 공존하는 곳이어서 멀쩡한 기업도 갑자기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원칙대로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현실적인 반론도 있고 원칙대로 안 하면 그게 원칙이 돌아가겠느냐라는 그런 또 반론도 있고요. 아무튼 산업은행은 이런 찬반 의견 속에서 운영되는 국가가 소유한 기업대출 전문 국영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하고는 좀 다르죠. 우체국은 예금으로 받은 돈을 특정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건 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채권을 사서 투자하니까요. 물론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우체국의 기능하고는 좀 다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월요일은 재테크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에 쉬어서 머리가 좀 맑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재테크 공부하기에 제일 적당한 요일이라고 저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월요일에 담았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모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날이군요. 네. 공모주면 이제 새로 주식시장에 대비해서 나라가 정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기업. 네, 맞습니다. 그 기업 주식을 사놓으면 값이 오르면 이제 팔면 돈 된다 이 말일 텐데. 맞습니다. 예.
이게 그냥 보통 다른 주식보다 좋은 게 뭐예요? 다른 주식도 보통 거래소에 가면 뭐 1,000개 넘는 기업들이 막 거래되잖아요. 네. 일단은 다른 주식보다 좋다라고 한다면 좀 싸게 나오는 할인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주라고 지금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네. 새로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목적은 주된 목적은 어떤 투자 자금을 모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가격이 비싸다 보면 네. 시장에서는 외면당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비싸게 받고는 싶지만 동종업계의 평균 가격을 쭉 보고 그 네. 평균보다는 조금 더 싸게 뭐 10,000원이 평균 가격이다라면 저희는 한 9,000원 정도에 올려놓을 테니까 투자하고 네. 싶으신 분들 모으세요. 해가지고 약간 할인돼서 시장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인돼서 주식을 사게 되면 네. 나중에 거래될 때 그 할인폭만큼 어느 정도 마진을 챙길 수가 있겠죠. 투자자 입장에선. 그래서 관심을 갖고 투자 자금도 잘 모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데뷔할 때는 일단 좀 겸손하게 예. 싸게 팔기 시작한다 그 말이네요. 네, 개업 행사 같은 거죠. 어디 문 아. 열었는데 예. 신장 개업하면 네. 좀 맛있게 또 싸게 파니까 네, 그 맞습니다. 느낌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싸게 파는 주식은 무조건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싸게 파는 게 할인이 됐다라고 해서 정상 가격으로 보통 우리가 뭐 식당의 개업 행사 같은 경우 정상 가격으로 올라가니까 지금 사둘 필요는 있겠지만은 네. 주식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할인돼서 공모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그거보다 뭐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보통 공모가액이라고 하는데 그 공모가액이 10,000원에 형성이 됐다. 그래서 미리 10,000원에 샀는데 오늘 장이 게시가 되면서 오늘부터 거래가 됩니다라고 한다면 9시 이전에 1시간 전부터 네. 미리 호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 밴드가 그러니까 90%에서 200%까지. 그러니까 10,000원 정도면 네. 9,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얼마에 거래하실래요? 미리 이렇게 쭉 접수를 받아요. 네. 그리고 9시부터는 게시가 되는데 그 가격이 실제로 할인된 10,000원, 이게 처음에 공모되는 가격 10,000원보다는 90%까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밑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주식이라는 건 처음부터 그냥 주식시장에서 자 오늘부터 사고 팔아 하는 게 아니라 네, 공모주 청약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단은 한번 팔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김 소장께서 말씀하신 조금 싸게 파는 거예요라는 그걸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럼 그렇게 주식을 산 분들이 이제 팔고 싶기도 할 거고 예, 또 그 주식 새로 못 받은 분들은 밖에서 사고 싶기도 할 거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 오늘부터 그럼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합니다라고 네. 그때 이제 거래를 시작하게 하는 시작하는데 그 가격이 처음에 할인된 가격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많이 있다는 오를 수도 거죠. 있고 예. 그때부터는 진짜 시장 가격인 것이고 네, 맞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시장에서 곧 거래될 만한 새로운 이제 데뷔하는 공모주에 그렇죠. 시장에서 사지 말고 네, 미리 좀 세일해서 파는 거를 살 수 있는 방법 그 네. 얘기를 좀 배워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어디 가면 그런 거 팝니까? 무슨 아울렛 있어요? 증권사 주식하면 이제 증권사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증권사에서 청약을 받습니다. 이것도 요런 뭐 예를 들어 손경제 주식회사의 주식이 상장될 예정이니까 네. 공모가액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중 가격 대비해 가지고 비슷한 동종 유형의 업종들을 보니까 요 정도 가격인데 이거보다 저희가 몇 조금 퍼센트 싼 것 같습니다. 네, 할인해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네. 사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미리 예약하세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청약이 아파트 분야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다른 점은 아파트는 우리가 당첨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돈을 준비해도 되잖아요. 잔금이나 네. 중도금을. 이 공모주 청약은 하려고 하는 자금, 투자하려고 하는 자금의 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 증거기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저 돈 이만큼 있으니까 이 돈으로 살 거예요. 예. 예. 해가지고 청약이 안 되면 다시 회수하는 거고 네. 되면은 그 중에 그 돈으로 예. 주식으로 돌려주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싸게 팔면 분명히 경쟁률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는 옷가게 가서 싸게 파는 건 그냥 선착순이잖아요. 네. 먼저 마음에 드는 옷 집어나와서 계산하면 내 옷인데 네. 주식은 이게 뭐 선착순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 나눠져요? 선착순은 전혀 아니고요. 경쟁률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내가 100주 사고 싶어서 100만 원을 넣어놓고 신청을 했는데 네. 그 경쟁률이 2대1이라면 쭉 따져보니까 2대1이면 저는 50주밖에 못 가져가고 나머지 50만 원 돌려받는 식이죠. 그래서 경쟁률이 조금 낮은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수의 주식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데 네, 증권사별로 신청한 손님들도 있을 테니 맞습니다. 배정된 주식 대비 신청 주식이 2배나 사겠다고 하면 반만 주는 것이고 네,
미달이면 다 가져가는 것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회사의 청약 경쟁률을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각 증권사별로 배정된 물량의 경쟁률이 얼마인지가 사실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송경제 주식회사라는 게 있는데 A증권사, B증권사 두 군데서 한다. 네. 보통 이틀간 청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첫째 날보다는 둘째 날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우리는 모든 일을 뒤로 미루니까. 네,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좀 확인을 해서 예. 여기가 좀 낮네라고 하면 그 낮은 곳에다 넣어놓으면은 조금 더 많은 수의 주식을 확보를 할 수가 이거 있어요. 예전에 대학 입시에 선 시험 보고 나서 내 점수를 후 지원할 때 네, 그거하고 비슷하네요. 굉장히 옛날이죠. 네. 그래서 어디 미달한 학과 있으면 거기 넣으려고 눈치 싸움이기도 예. 합니다. 예. 무전기 들고 다니면서 야 여기 좀 적은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랬다는. 네. 그럼 인기 있는 주식은 여기서 경쟁률이 높겠군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싸게 팔고 좋은 주식이네 싶으면 네. 100대 1 경쟁률 이런 것도 생기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거의 900대 1까지 가는 주식도 있었고요. 그래요? 엄청나게 높은 곳도 있습니다. 그럼 1000대 1이라고 하면 예. 1000만 원 넣으면 10,000원어치 주식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또 해당 주식 증권사별로 네. 최저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그 주식의 수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10주 이상부터 뭐 금액으로 따지면 뭐 1억 이상 이렇게 받는 것도 있고 예. 그거는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한번 나올 때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야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네. 한번 증권사 가서 직접 써보기도 하고 예. 받아보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게 10대 1이면 내 돈 10만 원 넣었을 때 10,000원어치밖에 안 되는구나. 예. 그렇기도 하고 그럼 그 돈을 며칠간 묵혀둬야 되지? 이것도 또 배우고. 맞습니다. 최소한 이틀 동안 청약을 넣으니까 그 이틀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청약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돌려주긴 하는데 만약에 이틀이 목 금요일이었다. 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돌려받으니까 최소한 한 5일 정도는 돈이 묵힐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경쟁률만 생각하다 보면 도대체 내가 살려고 하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거는 나중에 알아보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누가 알려줍니까?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공모주라고 해서 싸게 샀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해서 이런 공모주가 있으니까 청약을 하세요라고 할 때 투자 설명서라는 걸 올려놓는데 네. 여기에는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뭐 5G 아까 얘기 나왔는데 5G에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위험과 관련된 부분 네. 그다음에 5G 사업을 하긴 하는데 이 회사의 부채가 얼마 정도 있고 경영은 어느 정도 했고 경험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기술은 회사의 위험도 다 기술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투자 설명서는 반드시 읽어보셔야 기본적인 위험은 조금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미국의 돈 많은 투자자 있잖아요. 예. 그분도 이제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코카콜라 마시는 거고 그거야 본인이 투자한 회사니까 자꾸 광고하는 것 같고 네. 두 번째가 회사의 사업 보고서 읽어보는 거라고 해요. 이 사업 보고서라고 하는 게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어떻게 수익을 얻고 어떤 위험이 있고 이런 건데 예. 그게 이제 말씀하신 투자 설명서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두 개 회사의 투자 설명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그게 그 투자 설명서에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서 위험하고 예. 저렇게 해서 단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써놔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쓴 것 같죠? 네, 예. 그래서 이거 본인들이 썼는데 왜 이렇게 단점을 썼지 싶었는데 예. 그런 것도 쓰라고 해서 아마 강요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명시를 해놓으니까 그것도 네. 꼭 반드시 읽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공모가가 10,000원인 주식은 네. 이게 10,000원이 적정가인지 아닌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네, 9,000원 이하로는 저희가 다 되사드릴게요라고 하는 그런 규정도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없어졌나요? 그거? 네네. 그런 것보다는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될 게 저희가 요 정도 주식은 안 팔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 것들이 있습니다. 약정 기간 동안에는 저희 증권사에서 보유한 물량 중에 몇 % 정도 하고 요거는 며칠 동안은 팔지 않고 묶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요것들을 따져보면 의무 보유 하객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길고 보유량이 많으면 그래 증권사가 요 주식을 좀 괜찮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좀 간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공부는 우리의 몫이고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책 한 권은 사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걸 권유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공모주 공부해봤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식을 가졌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면 선수들의 기록, 성적 이게 제일 관심거리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제계에서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어떤 기술이 새롭게 등장했느냐 이것도 관심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TV로 처음 중계한 그 올림픽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었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흑백 TV였죠. 1964년 도쿄 올림픽부터 이제 컬러 TV 유성 중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발견이 되고 발전을 하면 올림픽에서 한번 크게 소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5G라고 불리는 5세대 통신 기술이 등장해서 또 주목받았다고 해서요. 어떤 기술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오늘은 착한텔레콤 박종일 대표를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시고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걸 업계에서는 5G라고 부릅니까? 5G라고 부릅니까? 5하고 영어 대문자 G로 쓰던데. 뭐 3D 프린터나 3D 프린터나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5G, 5G 다 괜찮은데 이 G는 제네레이션, 즉 세대의 약어를 표현합니다. 5세대라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4세대가 그럼 LTE라는 건갑니다. 네, 맞습니다. 4세대가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통신망이 4세대고요. 최고 속도는 75Mbps로 시작했다가 알겠어요. 계속 진화를 거듭해서 현재 1GBps까지 됐습니다. 5세대는 우리가 한 번도 못 써본 걸 텐데 4세대보다 얼마나 빨라요? 현재는 20배가량 빠른 초당 20Mbps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되고 있습니다. 5세대는 지금보다 20배 빠르다? 네, 그래서 2.5GB의 초고화질의 영화를 1초 만에 다운로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0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는 걸 1초에 다운받는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냥 20초 동안 기다리면 안 돼요? 더 이상 빨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 왜 그렇게 속도가 빨라야 되지라는 의문을 갖는데요. 지난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갈 때도 지금 충분하잖아라고 하지만 현재 모두가 4세대를 하면서 가장 큰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현재는 모바일을 통해서 영상을 보고 동계올림픽도 보고 스포츠 경기도 보고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게 4세대부터라고 보시면 하기야 됩니다. 동영상 보기에는 3세대는 좀 느리긴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영상 보기에도 충분하니까 5세대가 굳이 왜 필요해? 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에 더 필요할까요, 그럼? 네, 속도에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얼마나 실시간에 가깝게 처리되느냐 이것을 저희가 지연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4세대까지만 해도 이 속도의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발생했지만 향후에 나오는 자율주행차인 경우에는 얼마나 실시간에 가깝게 처리하느냐가 안전에도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도 그럼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왼쪽 사거리에서 사고 났어요. 지금 우회전해야 돼요. 아니면 깜빡이 켜고 한 차가 들어오네요. 이거를 통신을 통해서 판단합니까? 맞습니다. 그게 0.1초의 찰나의 순간에도 사고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용량성인데요. 4세대까지는 이 커버리지라는 이 기지국이 차지하는 자리에서 사람의 숫자를 위주로 파악했지만 향후에는 모든 사물에서 인터넷이 발생해야 된다고 하면 이 모든 사물까지 사람의 수보다 수십 배, 수백 배까지도 더 많은 용량을 처리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당연히 현재 통신망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럼 5세대 이동통신망은 사람이 쓰는 게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씁니다만 사람끼리 통신하는 용도라기보다는 기계끼리 통신하는 용도로 더 유용하게 쓰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과 사물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세대 기술이 이것저것 쓰였다고 하는데 저는 경기 보느라고 그 기술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몇 개 그때 쓰였던 거예요? 라고 알 수 있게 좀. 네, 그래서 제가 방송 전에 실제로 이 평창에서 이 5G를 3년 동안 구축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맞추신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우리가 쉽게 그냥 방송에서 지나쳤던 부분에서 곳곳에서 5G 기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관심 많은 종목 중에 하나는 쇼트트랙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인데요. 이때 쓰였던 기술이 타임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피겨 스케이팅에서 선수가 점프를 하는 모든 순간순간의 영상을 한 화면에 다 담았지 않습니까? 그게 경기장 내에 수십 수백 대의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 실시간으로 그 동영상을 다 올립니다. 그러면 초당 수백 메가에서 수 기가바이트까지도 용량이 발생하는데 이걸 우리가 볼 때는 쉽지만 그 용량을 모은다라는 것이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했지만 이미 5G 기술이 들어가서 볼 수가 있었고요. 조금 전에 그 순간에 요 장면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TV 화면에다 올렸을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5G 기술이었다는 거죠. 물론 중간에 편집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 화면의 용량은 작지만
모든 경기의 영상을 수백 개의 카메라를 한 번에 모은다라는 것 자체가 필요했던 것이죠.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앞으로 그럼 스포츠 경기 중계할 때 좀 많이 쓰일까요? 앞으로도 많이 쓰일 것이고요. 예. 우리가 안전한 뭐 CCTV나 이런 네. 곳에서도 현재는 CCTV라는 것이 유선 인터넷이 연결되어야 설치가 가능하지만 네. 향후에는 5G가 되면 원하는 곳에서 아무 곳에나 다 설치가 가능해서 네. 이제 CCTV의 사각지대도 없애줄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화면이 바로바로 내 스마트폰으로 올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또 어떤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최초로 메달을 획득한 종목 중에 하나가 봅슬레이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봅슬레이 경기를 보다 보면 우리가 마치 그 썰매에 탄 것처럼 그 선수와 같은 영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렇죠. 예. 싱크뷰라는 기술이었는데요. 봅슬레이 썰매 앞에 카메라가 장착되고 그 카메라 안에는 5G 통신 모듈이 들어가 있어서 네. 실시간으로 그 썰매에 붙어 있는 카메라의 영상이 방송국으로 전송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 그거 녹화해 와서 편집했어야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봅슬레이는 이동형 장치이기 때문에 예. 역시 유선 인터넷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선수 시야에 펼쳐진 그 장면이 바로 생방송으로 시청자에게 전달되려면 네, 맞습니다. 빠른 망이 필요했다. 네, 향후에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경기장에 있는 선수의 몸의 카메라가 초소형화돼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내가 원하는 선수의 몸에 장착된 카메라를 제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축구, 밀식 축구 다 똑같습니다. 그럼 반칙할 때 딱 옷 잡는 것도 바로 이만하게 보이고 그러겠네요. 몰입성이 달라지는 것이 5G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만 더요. 네, 360도 VR 라이브인데요. 네. 이것은 한 지점에서 360도 카메라 영상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앵글 안에 잡히는 카메라의 영상은 작습니다. 하지만 360도의 영상은 굉장히 큰 영상인데요. 만약에 프로야구 중계를 할 때에도 투수의 위치에 360도 카메라가 있다라고 하면 네. 이 경기를 보는 사람은 투수의 위치에서 단순히 타자랑 포수만 보는 게 아니라 1루, 2루, 3루를 이 원하는 각도로 시청자가 맞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도 이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TV에 야구 중계하면 방송국 카메라가 보여주는 건 별도로 있고 네, 나는 일루수만 보고 싶어 그럼 별도 채널로 접속해서 그걸 보는 시청자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번에 예. 자율주행차가 선보였는데요. 네. 이 자율주행차에서도 5G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휴대폰에서 쓰이려면 이번이 처음에 시범 서비스 한 거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린답니까? 이것은 아직 5G에 대한 표준 자체도 아직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예. 예상하건대 내년도 3월 정도에 5G를 상용화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미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이 5G를 선보였고요. 네. 중국이나 혹은 유럽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5G를 추격해야 된다, 더 앞서가야 된다라는 니즈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우리가 지난 2011년 LTE 서비스가 오픈되었을 때도 갤럭시 S2 HD LTE라는 새로운 단말기가 나왔듯이 내년 3월이 되면 새로운 단말기가 나오면서 보여줄 것입니다. 예, 착한텔레콤의 박종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이걸 10% 사서 최대 주주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 GM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서 뭐 공장을 폐쇄하네, 뭐 파네 이런 상황인데요. 네. 중국에 이제 저장지리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뭐 줄여서 저희가 보통 이제 지리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회사가 메르세드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의 일대 주주가 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왔어요. 예. 이 지리 자동차의 리스프 회장이 다임러의 지분의 9.69%를 취득했다라고 지금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예. 지분 인수액이 약 10조 원에 달하고 이 말씀하신 대로 다임러는 그 아래에 우리가 뭐 명차로 유명하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뭐 비싼 차로 유명하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메르세드 벤츠하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죠. 스마트라는 조그만 차를 만드는 이 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글로벌에서 이슈가 되는 게 이 지리 자동차가
이 다임러만 이번에 인수한 거 외에도 이전에 계속해서 글로벌 그 유명한 자동차들을 사왔었거든요. 이것까지 포함되면서 중국의 자동차 업계가 이제 굉장히 글로벌하게 M&A까지 강하게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스웨덴 볼보도 이 회사가 인수했습니까? 지리자동차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벤츠가 다임러를 인수한 건 아니고 최대 주주 자리에 올라갔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10% 지분만 가지면 일대 주주이긴 한데 예, 경영권을 인수하기는 힘든 지분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임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 기관 네. 투자자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70% 정도를 그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 지리차가 인수한 지분은 쿠웨이트의 국부 펀드가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인수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지리차는 볼보라는 스웨덴 차를 2010년도에 포드로부터 이제 볼보를 인수를 했고요. 2013년도에는 영국의 이제 그 까만색 택시들 이제 블랙캡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블랙캡을 생산하는 망가니즈 브론즈라는 또 자동차 회사도 인수를 했고요. 이 두 회사는 실제로 인수해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앞서 그리고 전해주신 벤츠는 한 10% 정도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작년 5월에는 말레이시아 자동차 업체 프론토의 주식도 49.9% 지리차가 인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영국의 또 그 다른 스포츠카 브랜드도 지금 51% 지분을 매입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작년 11월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따라잡기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GM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GM한테 예. 차등 감자를 해라 이렇게 요구했더군요. 그러니까 한국 GM에 대해서 미국 본사가 1대 주주고 네.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2대 주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본사의 지분을 차등 감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얘기 나온 게 너네도 좀 부실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걸 우리 정부도 그렇고 2대 주주였던 사는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 차등 감자를 정부에서 요구했다 내지는 사는이 요구했다는 아니고요. 한 것 같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좀 같이 분담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책임이라는 게 네. 차등 감자일 것이다라는 분석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뭐 자본 잠식 상태에 한국 GM이 너무 어려우니까 글로벌 GM이 지금 우리나라에 3조 원가량의 유상증자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고 자신들은 이 유상증자라고 하는 돈을 글로벌 GM에서 빌려준 돈으로 대신 할 거고 사는 보고는 새롭게 돈을 좀 투자해 달라. 너네도 2대 주주니까 이렇게 네.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건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가로 우리가 너네한테 그러니까 증자에 나서진 않겠다. 추가로 돈을 투자해 주진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빌려주면 빌려줬지 네. 주식으로 돈을 출자하진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GM 보고 너네도 어차피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뭐 출자 전환은 출자 전환이지만 그래도 너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차등 감자를 좀 해라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차등 감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 책임도 책임인데 만약에 사는이 추가 출자를 하지 않고 증자가 진행됐을 경우에 GM만 만약에 추가로 돈을 그 회사에다 더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네. 2대 주주의 지위 자체가 굉장히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1대 주주만 돈을 더 넣으면 1대 주주의 지분만 확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나중에 GM이 정말로 뭐 또 다른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에 이제는 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네. 이것도 막고 싶고 사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2대 주주 지위는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싶고 예. 돈을 추가로 넣자니 이건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돈 넣겠다는 GM, 즉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빌려줬던 돈을 다시 안 받아가고 그냥 돈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GM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기도 어려우니 예. 만들었다 그래서 좀 이슈가 됐던 실리콘밸리의 자동차 업체가 있거든요. 네. 테라퓨지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까지 이 지리차가 인수를 했으니까 정말 공격적으로 한 3, 4년 사이에 글로벌에서 좀 유명한 회사들 차를 그 회사들을 지분도 사고 아니면 아예 인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리자동차가 벤츠의 지분을 사기 위해서 투입한 돈이 한 10조 원이라고 하니까 네. 언뜻 왜 웃으세요?
아니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겁니까? 혹시 저 삼성동 땅을 현대차가 산 돈이 10조 원이라서 예. 아유, 그 땅 사지 말고 벤츠 지분이나 사시지라는 생각?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경영자의 판단이지만 네. 과연 어떤 게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 지분을 꼭 그 회사가 살 수 있었다라고 보장은 못하지만 일단 네.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 주변에 그 말씀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벤츠 회사 지분 갖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는 있죠. 삼성동 땅은 누가 샀어도 샀을 거고 네. 어차피 한국 안에 있는 땅이니 그런 생각이긴 한데 뭐 어떤 게 더 성공적인 투자일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한 10년쯤 후에 한번 한번 업데이트 좀 해보죠. 네. 벤츠 지분 산 지리하고 네. 삼성동 땅을 산 현대차하고 각각이 어떻게 투자 효과를 거뒀는지.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주군요. 추경 편성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던데 추경이라고 하면 예산 다시 짜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좀 더 쓰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작년에도 이제 정부가 추경을 편성을 해서 시행을 했던 상황이었고, 올해 이제 예산 통과가 지난 연말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만은 확대해서 편성이 됐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돈을 조금 더 쓰겠다라는 의지를 정부가 좀 밝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면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주말 사이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간 뭐 여당 쪽에서는 약간 추경과 관련된 얘기가 좀 흘러나오긴 했지만 기획재정부 장관 입에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아마도 정부하고 뭐 기획재정부하고 그 여당하고 해서 아마 추경을 시도할 것 같다라는 지금 예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때문입니다. 일자리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상황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를 위해서는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일자리 늘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기재부 쪽에서 법적 요건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조 1234억 원입니다. 지구촌에 눈과 귀가 쏠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가 이제 꺼졌습니다.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제일 큰 축제가 올림픽이지요. 그래서 올림픽은 기업들에게도 이미지를 높이고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큰 돈을 내고 공식 후원업체가 되거나 대회 준비에 기부금을 내게 되는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모두 81개의 국내 업체들이 후원금과 기부금을 냈는데요. 이 후원금, 기부금 더한 총액이 1조 1234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따낸 메달을 보면 컬링을 비롯해서 스켈레톤, 봅슬레이, 스노보드 같은 예전에는 참 언감생심 꿈도 못 꾸던 종목들에서 메달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선수들의 땀과 함께 기업들의 후원 덕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관련 연맹, 협회와 후원 계약을 맺고 선수들이 좀 더 편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얘기인데, 물론 후원한 종목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기업도 같이 노출되니까 이것도 공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은 감동을 안겨준 우리 선수들 뒤에는 기업들의 후원이 있다는 점, 또 기업들의 투자는 이렇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선제적으로 해야 이번처럼 큰 과실로 돌아온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 2월 26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5G라고 불리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인데요. 이번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모주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재테크 코너에서는 공모주 이야기도 좀 해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는 최근 뉴스에 산업은행이 자꾸 나오던데 산업은행은 뭐하는 은행입니까? 일반은행하고는 뭐가 달라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들으시고 오늘 준비한 순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뉴스다. 그럼 기존 지분을 사실 다 그냥 사라지게 만들자 이 말이군요. 그렇죠. 일대주주로서. 보통 이렇게 회사가 안 좋아지거나 부실이 심해지게 되면 흔히 저희가 이제 그 재무제표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감자 등을 통해서 부실을 떨고 네. 그 다음에 새롭게 투자를 해서 회사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가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네. 글로벌 GM 입장에선 이걸 들어주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지금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계속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글로벌 GM이 어떻게 보면 살짝 뒤로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요구사항 중에 부평 공장을 담보 설정하는 걸 이대주주인 사는이 좀 동의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네. 담보로 잡는다는 얘기는 글로벌 GM이 자기네들이 빌려준 돈을 한국 GM이 못 갚게 됐을 때 부평 공장을 어디 다른 중국 기업이나 다른 기업에 팔아서 팔 수 돈으로 있다는 가져갈 거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철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철회했으니 한국 정부도 뭐 하나 들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서로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네. 이거 취재하는 기자들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예. 이걸 오늘은 우리 이런 얘기했고요. 미국 GM은 이렇게 요구했어요라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자료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계하는 분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조각 맞추게 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양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등 감자를 요구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근데 GM의 한국 GM에 네. 투자되는 돈이 그럼 없는 겁니까? 미국 GM은 기존에 빌려줬던 돈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지만 그거 그냥 안 받고 받아갔다고 치고 다시 그냥 자본금으로 넣을게요라는 말이고 우리나라 산업은행 이대주주는 추가로 돈을 넣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로 보면 네. 그 글로벌 GM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빌려줬던 돈을 출자 전환한다라고 했고 다만 사는 쪽에는 신규로 투자를 해달라 그랬는데 사는 지금 신규 투자는 못하겠다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글로벌 GM이 사는한테 돈을 빌리겠다라고 하면 빌린 돈이 투자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분상으로 유상증자라고 하는 흔히 알겠어요. 주주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투자를 해주는 상황은 지금 현재 상으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신규 돈을 넣자라고 양쪽에선 얘기는 하는데 네가 넣어. 서로? 우리는 안 할래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들어가면 사는에 대출금이 들어가겠군요, 먼저. 그렇죠. 사는 예. 쪽에서는 대출금은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리자동차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벤츠 독일 내 자동차 회사 주식